오늘 미국 주식시장 잘 움직이고 있다가 아래로 살짝 내리 꽂았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는 좋게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오류 아니야? 연준이 이거 보고선 좀 속도를 늦추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자체가 이제 들리고 있었는데 아랫방향으로 차차히 지금 내리꽂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SVB의 BA가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은행이 주식의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뻥 뚫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기사만 가지고는 정확히 큰 흐름이 잡히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SVB가 보통주 주식들을 대규모 청산을 해서 그거의 최종 목적이 자본을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 현금이 은행에서 부족해서 그 현금을 메꾸려고 보유한 주식을 청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들이 상당히 잘 작업을 하는데, 여기 밑에 있네요. 실리콘밸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잘 운영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은행만큼 평판이 좋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은행은 어떨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거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SVB의 고민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최근에 이제 그 실버게이트 요거, 여기가 저것 때문에 암호화폐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시장을 흔드냐면, 이거 그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은행 부도거든요. 빨간 게 은행 숫자고 이게 자산 규모인데, 잘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터지기 전에 경기가 정점 부근에 가면 아주 극히 소수, 이걸 봐야 되겠네요. 극히 소수의, 그 이전엔 없던 파산 규모가 극히 소수의 파산이 은행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리고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서 파산이 쭉쭉쭉 커지고 후행합니다. 예, 그 규모가 정점이 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의 그 파산 규모가 줄다가 경기가 다시 이제 파산 규모가 사라지고 점차적으로 다시 또 늘어나는 걸 보이거든요. 경기 수축 정점 언저리에 가면. 최근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 터지기 전에 사실은 파산 규모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점 언저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 금리가 확 낮아지면서 파산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발생하면 파산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금없는 상황으로 한 금융기관의 뭐 잘못된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파산하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분석가들은 장기 금리가 높을수록 수입 계정의 NIM, 이거는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입 계정, 그러니까 은행의 순이자 마진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장기 부채가 150달러 증가하면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 현금이 소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은행과 관련된 혹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이게 쓰러져가는 쓰나미의 도미노의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까 뉴스에는 뭐 한 40%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59, 거의 60% 가까이 갔습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 여기거든요. 은행 관련된 게 깨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그룹 관련된 쪽이 한 5.86 이 정도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사실. 시장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냥 부분적으로 어떤 금융사가 뭔가 영향이 그러니까 시장을 좀 흔드는 거지 이게 추세적인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19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그 미국의 각종 기준금리 조작을 했던 금리를 표시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개의 차트를 연결해서 몇 개를 이제 연결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얘가. 근데 이게 환한 게 그레이가 경기 수축 국면, 이게 이제 밝은색이 경기 확장 국면인데 여기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에 금리가 올라가고 수축 국면에 떨어지는 걸 항상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일정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올라가고 여기 좀 다른데 여기 패턴 되면 내려오죠.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서 낮아지는 시기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이게 오일 쇼크 이후에 금리가 안정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이런 패턴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1.5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 이제 내려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죠. 올라가고 내려와요. 올라가고 내려오죠. 올라가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금리가. 근데 이 금리가 내려오는 게 경기 수축을 지나면서 신용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리셋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확장 국면을 끌고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뭐 여기서도 내려왔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또 내렸는데도 좀 긴 기간 동안 이 경기 확장 국면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 정점 언저리에 왔을 때는 리셋된 다음에 붕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정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이게 10년 국채와 3개 국채의 차가 이건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요 밑으로 내려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시기에 그 금리가 상당히 높으면 올라가는 궤도에서 높은 수준에 있으면 이게 리셋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장단기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그 궤도에 나온 NIM이라고 말하는 게 나왔죠. 여기 이게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이자를 먹는 그 폭이거든요. Net Interest Margin이라 해서 순이자 마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뜻은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 신용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 계속 은행에서 대출을 좀 해주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자 마진이 상대적으로 박하거나 오히려 그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해줄 욕구를 못 느끼게 되고 방어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과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과 가게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나 부실을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욕구가 더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경기 수축으로 밀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그 신용 시스템이 리셋돼야 되는 그 리셋이라고 말하는 게 기준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시기마다 연준은 하드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초반에 살짝 내려주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그게 소프트 랜딩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강도가 세지고 충분히 금리가 내려가는 때까지 내려가줘야만 이 경기 시스템이 다시 리셋돼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이 전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증권사 임원을 지내셨던 전문가께서 올해는 뭐 박스권이고 내년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리셋이 된 상태에서 경기 사이클이 새로 시작돼야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리셋을 안 시키는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전강 후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요번 전강 후약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에는 나아질 거냐?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뱅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행 쪽에서 자금을 기업 쪽에 대출을 안 해줘요. 자기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럼 기업이 파산하게 되겠죠. 이런 연쇄도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금융 시스템 이제 지금 현재 그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가면 여쭤보시거든요.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준금리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경기 수축 국면 때문에 리셋이 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출구 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 이후에 출구 전략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도 주식시장은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올라가죠. 추세적으로 출구 전략 이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구 전략 이후에도 출구 전략 전후에는 한 번씩 흔들려주지만 흔들리거든요. 출구 전략 전후에 올라가기 전에 약간씩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다시 추세를 밟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 출구 전략이 있는 이 시기에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과거 패턴이라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붕괴돼서 밑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유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 터졌기 때문에 작년에 2월 25일 날 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이 시기에서도 놓고 보면 이때도 만만치 않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지만 이때 주가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건 이제 기준금리 차원이고 이거는 이제 산업생산인데 이게 산업생산이 나스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산업생산과 나스닥이 오히려 산업생산이 밀릴 때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도 추세적으로 깨지질 않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건데 이게 경제 확장이 지속되는 과정 중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산업 생산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경제 시스템이 잘 돌고 있었던 거죠. 돌고 있는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미국이 GDP 성장률이 살짝 마이너스로 두 분기 연속 갔었던 뭐 그런 패턴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 시스템이 도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도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은 확정미로 잘 돌고 있는 과정 중에 주식이 먼저 선반영하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빨리 높아져서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게 장기 패턴을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 초반에 바닥을 쳤던 주식시장이 사실은 최근까지 작년 2022년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3, 14년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다 주식시장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 역시 조정받아야 될 어떤 하나의 이슈로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의 지금 현재 조정받았다고 하는 이 조정의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놓고 보면 충분히 조정받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지금 뭐 퍼베스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 일정 부분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엄청 싸다 이렇게 논지할 만큼 조정받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리셋 시스템이 없이 얘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리셋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향후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은 항상 이 경기 정점에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그거 소프트 랜딩으로 끝나지 않고 하드 랜딩으로 계속 갔다. 지금 이거 떨어지다 말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업 생산이 원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려면 이렇게 아래로 쭉 꺼지는 상황. 여기 보시면 주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쭉 밀리죠.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이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쭉 추세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산업생산이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업생산이 상당히 낮아질 요 수준 언저리에 있는 게 이제 가만히 되면 생각이 되면 밀려 내려갈 건데 지금은 산업생산이 이게 상다부에 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갈 이유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이 산업생산이나 경제지표들이 밑으로 꾸물딱꾸물딱 흘러내려가게 되면 이 주가가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뭐 기업의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라든가, 혹은 소비가 늘어나서 그것이 이제 생산을 독려하고 그것이 다시 투자를 독려하는 형태로 흘러가면 다시 한번 밀고 조금 더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차익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차익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에 동반해서 전부 다 소득에 대한 압력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 대한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자가 높아지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압력이 커져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출도 늘어나지만 이자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축률이 올라가는 것들이 보였죠. 그럼 그 지출을 어느 순간에 한계가 되면 이제 줄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소비가 꺾이기 시작하면 불안정하고, 소비도 지금 지켜보면 제품에 대한 구매는 그렇게 실질 구매가 늘어나지 않지만 지금 서비스 영역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추세적으로.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소비 영역들, 뭐 메디케어라든가 혹은 뭐 교육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떠받치고 있는 개념을 일정 부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꺾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출이. 그게 이제 생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총량이니까 소비 지출을 유지하려면 가계의 고용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실업률 4.6%까지 용인하겠다 그러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업이 양산되면 가계 소비가 전체량으로 보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이 액션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러면 실업이 양산되고 임금 상승 속도가 줄어들게 만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물가가 적용되는 상승 강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총량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은행이 자금까지 쪼여대게 되면 한계점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한계점에 몰려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최근 패턴을 보면 모기지 연체율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모기지를 제외한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기지 대출 정도 받을 사람 정도라면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기지나 이런 것들을 받을 여력이 없는 상당히 이제 취약한 그런 그 가게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금리를 못 버티고 있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가 수축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너져서 수축되는 게 아니고요. 취약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심리적 작동을 통해서 경기가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금리를 낮춰줘서 한계점에서 무너지는 가계와 기업의 파산 숫자를 줄이는 액션을 취하는 게 리셋입니다. 근데 그 리셋 없이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 거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론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않으신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붙이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좀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도 한데, 향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